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 인생은 꽤나 다사다난했어요. 그냥 힘들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감정을 겪어야 했죠.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순간들로 채워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가 너무 많은 장르를 넘나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평범한 일상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극이 되고 겨우 희망이 보이려 하면 다시 막장으로 빠지더라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사랑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죠. 제 사연을 들으시다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나 의문이 드는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40대의 흔한 아줌마입니다. 지금은 그림을 그리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연 스스로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건지 눈앞에 아득해지더라고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만 저를 소개해도 얼마나 고달팠을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저는 동생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때는 저도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동생들이 많으니까 엄마 혼자 돌볼 순 없었습니다. 야, 현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숙제하고 있는 거니?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네 욕심 부리면서 할 일 하면 어떡해? 엄마부터 도와야지. 저 지난번에도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칠판 앞에 서 있는데 너무 창피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꼭 해가야 해요. 선생님한테 동생들 돌보느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엄마가 학교에 전화 좀 걸어줘? 당장 급한 건 숙제가 아니다. 네 동생들 우는 거 안 들려? 하루 종일 징징징징. 엄마는 네가 학교 갔다 오는 시간만 기다린단 말이야. 됐어요. 도와드릴 테니까 괜히 학교에 전화 걸지 마세요. 이따가 애들 재우고 밤에 손전등 켜고 할게요. 그렇게 저는 동생들의 젖병을 물리기도 했고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울면서 업어서 달랬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줬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빨래와 방 청소도 빼먹을 순 없었고요. 엄마가 힘들어하실 땐 막내를 등에 업고 시장을 따라가서 장바구니를 들어드렸답니다. 솔직히 저도 한창 놀고 싶은 나이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부러워서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어요. 동생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저를 위한 시간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오죽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숨통 트여서 학교에 청소를 자처하며 남아있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현영이처럼 마음이 고운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청소당번이 아닌 날도 이렇게 성실하게 닦고 줍는 걸 보면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지 기대가 된다. 선생님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지만 솔직히 민망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기 싫어서 버텼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저의 고생과는 다르게 연년생이었던 둘째 남동생은 놀고 먹기 바빴습니다.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동생들을 돌보는데 도와줄 생각은 요만큼도 없길래 눈치 준 적 있었거든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얍삽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공부한다는 핑계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진짜 노력하는 모범생이면 약 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만 공부에 충실한 척 연기하고 항상 빈둥거렸어요. 어디서 그렇게 만화책을 빌려오는지 기가 찰 노릇이었죠. 야, 설거지 정도는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그냥 누워있던 거 다 봤어. 누나랑 나랑 같아? 나는 엄마 아빠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공부에 매진해야 우리 집 살림도 좀 나아질 텐데 왜 소파에 보지 않고 나무에만 급급한 거야? 괜히 누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고 심술난다 본데 결국 나중에는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네가 성적이 잘 나와야 그런 말도 통하는 거지. 양심이 있는 거야? 너 나보다도 성적 구리던데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둘째 남동생이랑 몇 번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뻔뻔하게 구는 꼬라지를 보면 주먹이 온다 하는 말이 공감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항상 남동생 편을 들었어요. 너 왜 동생을 들들 볶는 거야? 지금 일부러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니? 너도 동생들 돌보기 싫고 공부나 하고 싶다 이거야? 둘째는 우리 집 기둥이 될 거니까 괜히 들쑤시지 마라. 공부에 집중하게 놔둬. 엄마, 제가 진짜 공부에 힘쓰는 애면 몰라요. 완전 겉으로만 복습하는 척하고 허구한 날 놀기 바쁜데 무슨 우리 집 기둥이에요? 그렇게 잘 쉬어줘야 또 힘을 내서 충전하고 공부할 수 있는 법이야. 우리 집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한다는데 칭찬하진 못할 망정 동생 학교 방해하지 마라. 밑바닥을 헤매는 성적표를 알면서도 둘째 남동생을 향한 부모님의 맹목적인 믿음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으셨지만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셔야 했죠. 아빠는 최대한 일자리를 다시 구해보시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허리 부상은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걸으시다가도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게다가 병원에 갈 만한 치료비도 딱히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가족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가장이 돼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너져 버릴 순 없는데 애들도 아직 크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때까지만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좋겠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다친 건데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테니까 우리 가족 똘똘 뭉쳐서 잘 이겨나가 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아. 아빠는 신세를 한탄하셨고 엄마는 아낌없는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워낙 출산이 잦았던 터라 몸이 축나했었거든요. 엄마도 바깥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안 그래도 넉넉하지 않았던 집안 형편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엔 점점 반찬이 줄어가다 못해 보리차를 끓여 밥 말아 먹는 날도 잦아졌어요.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갈 때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도 했죠. 특히 동생들이 배고프고 춥다면서 칭얼거릴 때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했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가족들을 위해 공장에 가서 일하는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의지만 있다면 나중에라도 공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움직일게요.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한다던데 장녀로서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렇게 저는 공장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더럽고 좁은 기숙사에서 지내게 됐죠. 제대로 누울 자리도 없어서 언제나 쪽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생활했으니까요. 방 안에선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 겨우 몸을 비틀며 움직였죠. 그렇게 제대로 숙면도 취하지 못하고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턴 기숙사에 들어와서도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고 귀를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반장에게 혼나기 일쑤였어요. 현영씨, 지금 박자 놓친 거 알지? 일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내가 목이 쉬도록 말했을 텐데. 지난번에는 내가 봐줬지만 이번은 안 돼. 스스로도 실수가 반복된 거 인정하지? 이번엔 월급에 깎여서 나갈 테니까 알아둬. 나중에 와서 왜 월급이 줄어들었냐고 따지기만 해봐. 하도 지적당하니까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성격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손가락이 굳어지는 느낌도 받았죠. 장갑이라도 끼고 싶었는데요. 장갑을 끼면 일의 속도가 느려져서 오히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식사가 형편없었죠. 퍽퍽한 밥에 짠 반찬 몇 개 허겁지겁 먹으면 끝났으니까요. 그래도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참았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만큼 가족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집으로 보냈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동생들을 위해서 인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한 번 휴가를 주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미리 말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희 뭐 이런 걸 입고 다녀? 옷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데? 살은 왜 이렇게 빠졌고 그동안 밥 제대로 못 먹었어? 내가 너희 고생시키기 싫어서 열심히 일했던 건데 이게 다 뭐야? 동생들은 제가 생활비를 보내줬는데도 열악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벌인 짓이었어요. 글쎄, 제가 보내줬던 생활비를 둘째 남동생한테 전부 다 쓰신 거예요. 서울로 유학 보냈다고 자랑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하루의 절반을 기계 앞에 앉아 허리가 휘어가는데 둘째 남동생은 팔자 좋게 유학을 간 겁니다. 저는 가슴 깊이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끊기로 했죠. 당연히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지만 제가 안 주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지가 정말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고 기둥이 될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벌어서 공부하는 비용 충당하겠죠. 저는 더 이상 희생하기 싫어요. 정작 제가 챙겨주고 싶은 동생들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놈팡이한테 돈을 줘야 해요? 저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 짧게 굴 거야? 걔도 가족들 떠나서 얼마나 힘들겠니? 서울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무슨 공부하는 비용까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나중에 둘째가 성공하면 다 보상받을 거니까 속 좁게 굴지 마라. 엄마랑 아빠가 저를 윽박지르셔도 소용없어요. 전 이미 결심했으니까 마음 바뀌지 않을 거예요. 둘째가 성공하든 말든 저는 보상 바라지도 않아요. 이제 생활비 한 푼도 못 보내드리니까 알아서들 사세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도 한량처럼 지내던 게 서울 간다고 공부에 집중하겠나요? 그냥 등골 빼먹힌 기분이었어요. 동생들도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말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진심으로 격려해줬죠.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언니 인생을 살아. 이 정도면 언니도 충분히 헌신했으니까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 없어. 그래, 우리도 나중에 알아서 먹고 살 길 알아보면 되니까 괜히 누나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동생들이 아직 저보다 어린 나이인데도 철이 빨리 들어서 위로해주니까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동생들과 언젠가 다시 살 날을 기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돈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험난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바로 공장을 그만뒀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일자리가 많은 만큼 제가 갈 수 있는 곳도 선택지가 많을 줄 알았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하려는 게 아닌데도 제 학력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으셨네요? 이런 분은 우리가 채용할 수 없죠. 여기 분식점 아닌가요? 학력이랑 상관없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책임감 있게 할 자신 있어요. 그래도 저랑 같이 일하려면 계속 소통해야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할 텐데 붙어있으면 서로 답답하기만 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본 후에 다음 사람으로 넘겨버리더라고요. 솔직히 서럽고 분했어요. 그냥 기회라도 주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죠. 서울은 기회의 땅이라고 들었는데 그 기회조차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텐 벽이 너무나 높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찻집에서 서빙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공장에서 별별 사람들을 전부 다 만나본 덕분에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더럽고 좁은 공간에서 일하다가 햇살 드는 공간에서 일하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찻집 주인 부부도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현영이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가게 분위기가 더 화사해진 것 같아.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떨어졌는지 몰라. 앞으로도 우리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로 이번 달 월급에는 보너스도 넣었으니까 유용하게 쓰길 바라. 보너스까지 주셨다고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실수도 몇 번 했잖아요. 저를 믿고 자리를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보너스로 같이 식사할까요? 그렇게 예쁘게 말하니까 우리가 현영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현영인 처음 면접 왔을 때부터 우리 가게 식구가 될 예감이 들었어. 식사는 우리가 살 테니까 보너스는 현영이 본인을 위해서 써. 찻집 주인 부부는 제가 차근차근 돈을 모으는 것도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그면 가득 챙겨주셨죠. 공장을 다니면서 빠졌던 살이 다시 보기 좋게 오르더라고요. 찻집 주인 부부는 제 건강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겨울이면 따뜻한 내복도 선물 받았답니다. 제가 혼자 살면서 잘 챙겨 먹지 않을까봐 애정어린 잔소리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일자리가 생긴 것도 감사했지만 따뜻하게 보살펴주시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결국 동생들을 서울로 부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와보니까 확실히 기회도 많고 배울 거리도 많아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찻집에 지갑을 두고 간 손님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 연락했죠. 제 지갑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디에 두고 왔을지 걱정이 컸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야근할 것 같아요. 혹시 찻집 영업시간 이후에 방문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기다려드릴게요. 찻집 문은 닫겠지만 노크해주세요. 그러면 열어드릴게요. 지갑은 바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니까 오늘 찾아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영업시간 외에 찾아가는 거니까 제가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사양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갑 찾아주셨으니 보답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첫 만남에 서로 호감을 느꼈거든요. 남자친구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다정하게 저를 아껴줬죠.
제가 진상 손님들로 인해 녹초가 된 날이면 따스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싶다고 언급했던 영화도 항상 미리 예매해 오더라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을 사다 주면서 제 생각이 낫댔어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시간이었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벌써 축복이 찾아왔나 봐. 둘이서 셋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떨리는 거 있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이런 걸로 농담하면 안 돼. 내가 왜 이런 걸로 장난칠 거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이미 병원까지 가서 확실하게 듣고 왔어.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모르면서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다정하게 굴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지더라고요.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더군요. 저는 한순간에 상간녀가 됐는데 임신까지 한 상황이었죠. 제가 감히 의심할 수도 없었던 게 남자친구는 업무용 폰을 따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저랑 연락해왔고 서로 폰을 몇 번 열어봤는데도 유부남의 흔적은 당연히 어디에도 없었어요. 게다가 유부남이 설마 저랑 퇴근 이후나 주말마다 데이트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사랑만 줬던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돌변했어요. 이미 본처한테도 뭐라고 말해뒀는지 저만 나쁜 년이 되고 말았죠. 그러게 누가 속아 넘어가래? 쉽게 속아 넘어간 네 잘못이야.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내가 이혼이라도 해서 너한테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네 뱃속애가 행복할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 내는 거야? 속은 사람이 잘못한 거라니.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렇게 작정하고 유부남인 걸 숨겼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이미 우리 와이프는 내가 실수한 거 용서해줬어. 우리 부부는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괜히 용 쓰려고 하지 마. 남자친구와 본처는 이미 상의를 끝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입 다무는 조건으로 딸만 낳고 나오게 됐어요. 그 부부는 둘 다 대기업을 다니는 데다가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거든요. 차라리 제 딸이 돈 잘 버는 집안에서 자라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죠. 찻집 서빙하는 여자가 혼자서 애를 건실하게 키울 수 있을 리도 없으니까요. 10달 동안이라도 엄마의 사랑을 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참고 배를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속삭이곤 했어요. 우리 딸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겠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대신 고생할 테니까 너는 행복하게만 지내. 그리워하는 것도 엄마만 할게. 너는 네가 살아갈 가정 안에서 티 없이 맑게 자라줘. 제 곁을 떠나 그 부부의 부족함 없는 지원을 받으며 밝게 자라기를 소망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힘들어봤기 때문에 더욱 간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낳은 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몰래 수소문해서 딸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을 침착하게 먹어도 저절로 눈앞이 뿌옇게 변하더라고요. 울음을 참기 위해 허벅지를 몇 번이나 꼬집었어요. 그리고 딸이 3살이 되어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도 근처에 숨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이 놀라면 안 되니까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켜봤는데도 저한테로 걸어올 것처럼 가슴이 콩닥거리더라고요. 저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꿈에서도 딸을 봤어요. 자고 일어나면 눈물로 베개가 축축했죠. 결국 전 찻집 주인 부부에게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인화해서 지갑에 넣어 다녔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봤더니 마음이 덜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부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애가 나중에 의심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본인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걱정은 안 해? 애 정서적으로도 안 좋을 테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애 엄마도 친엄마처럼 키워주고 있으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부부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우리 딸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가슴에 묻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긴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몸 하나만 건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혼자 살기 충분한 집을 얻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은 흉터처럼 남아있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세월이 하염없이 지나갔는데요. 인연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무리 서울 땅이 제 고향보다 넓다고 해도 세상은 좁은가 봐요. 제 딸을 데려간 부부랑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손잡고 있는 자녀가 아들이더라고요. 애엄마를 빼닮은 거 보면 분명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게 맞았죠. 하지만 우리 딸만 안 보였습니다. 제가 눈으로 애타게 딸을 찾는 게 뻔히 보이니까 부부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 아들을 제 시야에서 숨겼어요. 물론 제가 딸을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에 시간이 흘렀으니 둘째가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딸만 어디 간 채로 셋이 외출을 나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부부의 태도가 꺼림칙하게 느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수소문해봤어요. 그 집엔 아들밖에 없는데요? 첫째 딸은 예전에 실종됐어요. 5년이 지나고도 못 찾아서 결국 사망신고했을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첫째 애가 똘똘하고 귀여웠는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저를 놀리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이기를 바랬어요. 손발이 다 떨리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종이 되고 이 세상에서 고인이 되어버린 딸을 간절하게 찾고 싶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찻집 주인 부부는 저를 걱정하시면서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현영아, 제발 진정 좀 하자, 어? 이미 실종됐고 몇 년 지났다며. 그 부부도 찾기 위해 애썼을 텐데 너 혼자 무작정 돌아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제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제발 말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엄마면서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찾아내야겠어요. 찻집 주인 부부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애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미친 사람처럼 따져 물었죠. 저는 거의 눈이 뒤집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실종된 것도 한참 전이고 지금은 사망신고까지 했다며. 어떻게 그 사이에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어? 내 새끼가 세상에서 사라진 줄도 모르고 나는 웃고 살았다는 거잖아. 아무리 나한테 정이 없다고 해도 애를 위해서 연락은 줬어야지. 내가 찾아냈을지도 모르잖아.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 정신없이 지냈으니까 너한테 연락할 겨를도 없었던 거라고 생각 안 해? 왜 나한테 따져 물어? 실종된 걸 어떡하라고? 너 이렇게 나한테 지랄 발광할수록 난 알고 있는 사실들 더 말 안 해줄 거야. 애아빤 슬픔에 빠져있는 저를 경멸하듯이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제 마음을 이용해서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인간한테서 나올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손을 거쳐 키우지도 못했는데 인사도 없이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다는 게 한이 되더라고요. 미련한 짓일지도 모르지만 어디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냥 실종된 건데 못 찾아서 사망 신고된 거니까요. 저는 찻집 서빙을 관두기로 했습니다. 딸을 찾아다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찻집 주인 부부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못하셨어요. 대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격려해줬죠. 저는 지갑에 넣고 다니던 사진을 삽입해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포했어요. 이제 제 딸이 살아있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꽤 자라서 사진만으로 찾아내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서였죠. 안녕하세요. 제 딸이에요. 어릴 적 사진이라 지금은 많이 컸을 거예요. 그래도 얼굴이 닮은 구석이 있는 여자애를 알고 계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국 곳곳의 고아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전단지를 뿌렸죠. 하지만 우리 딸은 찾을 수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성과가 없었어요. 고아원 직원이 사과하면서 우리 딸은 들어온 적 없다고 했지만 저는 목욕 봉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베푸는 만큼 우리 딸도 어딘가에서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제 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각오했기 때문에 실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장난 전화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웠죠. 아줌마, 미아 찾는 전단지 봤는데 제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피부 하얗고 눈 동그란 여자애 맞죠? 다른 애들도 다 제 친구 닮았대요. 정말? 너 어디 사는 누구야? 아줌마가 당장 그리로 갈게.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 연락 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어디 사는 누군지 왜 궁금하신데요? 이런 거 다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드려요. 그러면 네가 누구인지만 말하지 말고 그 친구가 어디 사는지만 알려주면 안 돼? 아줌마가 정말 급해서 그래.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이거 장난 전화인데, 바보. 진짜 기운이 쭉 빠지는 전화를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화를 낼 순 없었어요. 혹시나 만약의 가능성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기대했다가 상심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그리고 장난 전화가 아닌 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간 적도 몇 번 있었는데요. 싹 다 헛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못된 짓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지 서럽더라고요. 게다가 단순한 헛걸음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아기를 갖고 저를 불러내서 위험에 빠질 뻔한 적도 몇 번씩이나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딸이 그렇게 그리우시면 선행도 하시고 덕도 쌓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픈 사람들 중에 기적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딸을 찾을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진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도망쳤죠. 제가 없으면 우리 딸을 찾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정신없이 뛰었으면 입안에서 피맛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행방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사례금만 억 단위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돈부터 보내주면 딸이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현금으로 준비해주세요. 괜히 고민하면 본인 손해인 거 아시죠? 제 마음을 시험하면서 약 올리는데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빌라지만 제가 살던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트럭을 사서 계속 떠돌아다니게 됐죠. 그냥 트럭이 제 집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잠도 트럭 안에서 잤고 최대한 아끼기 위해 끼니도 하루에 한 끼만 때우곤 했습니다. 고된 와중에도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고생인 줄 모르던 어느 날, 유난히 추운 날씨였는데요. 거리에 서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다들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놓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러면 꼭 우리 딸이 다친 기분이 들어서 곧바로 주워왔죠. 그런데 한 학생이 다가오더군요. 날씨도 추운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 나눠주세요. 여기보다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을 알려드릴까요? 학생이 베풀어준 친절이라 더욱더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머, 학생이 마음씨가 너무 따뜻하네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지만 학생 감기 걸릴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저는 두껍게 입고 나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건네주세요. 둘이서 같이 전단지 나눠주면 더 빨리 찾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학생은 제 손에 있던 전단지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전단지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저를 보며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그리고 서럽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학생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제 손에 쥐고 있던 휴지를 건네받지 않고 제품으로 와락 안기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전단지를 보고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엄마, 이거 저예요. 여기 이 사진, 저 어릴 적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 헤매셨으면서 모르시면 어떡해요? 우리 그냥 지나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는데 심장이 내려앉더라고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엄마였죠. 학생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요.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제 딸 같더군요. 제가 목숨 걸고 찾아 헤매던 딸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딸이 실종되고 나서 어디서 어떻게 고생했을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우리 딸, 엄마가 이제야 찾아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 자격도 없다, 그치? 그래도 잘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주기 시작했죠. 제 딸의 기억으로는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부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분명 제 딸도 어릴 적이었을 텐데 온몸으로 다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대요. 갓난아기인 동생이 귀여워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뭘 보냐며 허튼 짓 하지 말라고 혼쭐을 냈다고 하더군요. 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동생이 울면 부부가 안달이 나서 달려갔지만 딸이 울면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구냐면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아빠,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요즘 왜 자꾸 혼내시는 거예요? 저도 동생 예뻐하는데 같이 놀아주면 안 돼요? 내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우리가 애를 맡기겠어? 괜히 관심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짓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다고 네 수작에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저는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냥 제 동생이 태어나서 기쁘다고 생각해요. 누가 네 동생이야? 착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네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귀찮게 말 걸지 마라. 네가 우리를 도와주는 건 방에 들어가서 얌전히 있는 거다. 딸은 집에 있으면서도 눈칫밥을 얻어먹게 된 겁니다. 애엄마가 자기 친자식 낳고 나서 완전 우리 딸을 찬밥 취급한 것 같더라고요. 딸이 이야기 이어가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한테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이더래요. 당연히 딸은 부부의 화가 풀렸다고 생각해서 기뻐했죠. 그동안 동생 태어나고 나서 서운한 게 많았지?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오늘은 동생 없이 아빠랑 나들이 가는 게 어때? 오랜만에 우리 공주님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놀다 오자. 진짜 동생 없이 가도 괜찮아요? 저는 뭐든 좋아요. 그동안 아빠가 저한테 화나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애아빠는 딸을 처음 보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대요. 딸은 신나서 숨어버렸죠.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시간이 흘러도 애아빠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춥고 배고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나마 천운으로 근처에 고아원이 있었죠. 그렇게 딸은 다행스럽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딸은 참 영민해서 부부의 이름과 집 주소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버려졌다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기까지 사연을 전해 듣는 제 입장에선 이 파렴치한 연놈들이 일부러 애가 숨은 거두지 않도록 고아원 근처에 버리고 간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열심히 찾는 척하면서 서울에만 전단지를 뿌렸다면 이쪽 지역 사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고아도 아닌데 고아원에 가서 얼마나 서러웠어. 엄마가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처음엔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게 동생이랑 차별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거기 있으면 공평하게 챙겨주셨거든요. 하지만 고아원 생활이 좋을 리가 있었겠나요? 우리 딸은 다시 집으로 들어갈까 고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의 이름이랑 집 주소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사정을 토로하기도 했죠. 하지만 고아원 친구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부모님이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놓고 갔는데도 안 오고 있잖아. 그냥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해. 버리겠다는 각오가 확실하면 어차피 또 버려질걸? 맞아. 너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우리 다 사정은 비슷해. 그냥 여기 적응하는 게 빠를 거야. 한 번 버려놓고 두 번 못 버릴 리가 없잖아. 게다가 고아원 선생님들 역시 딸에게 희망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아원에 적응해서 흡수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머리는 똘똘했기 때문에 좋은 가족으로 입양을 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는 딸의 초대를 받아서 집에 방문했죠. 진짜 집은 아니고 방학을 맞이해서 조부모 집에 내려와 있는 거라고 했죠. 저는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입양한 부모들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자라는 동안 상처가 많았을 텐데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단지를 돌리는 동안 정말 매몰찬 사람도 많았는데요. 아직 어린 친구가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게 제 딸이었다니 전부 예쁘게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낳으시고 이만큼 자라는 동안 제대로 품에 안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딸은 입양한 부모들과 사이 좋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질투나지 않았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보기 좋기만 했어요. 입양한 부모는 대기업 임원이더라고요. 제 딸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면서 지원받고 있었죠.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식탁에 모여 앉아 제가 왜 딸과 헤어져야만 했는지, 딸이 입양되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입양한 부모는 경악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딸을 입양하고 나서 고아원에 오게 된 계기를 들었을 때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버려서 우리 딸을 버렸다는 증거를 명확히 찾을 수 없더라도 천벌은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양한 부모는 이제 저를 통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우리 딸을 버렸는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연놈들이 이 대기업 임원 밑에 있더라고요. 입양한 부모는 그 연놈들을 뒷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연놈들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릴 사안을 찾아냈죠. 입양한 부모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덕분에 놈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관계로 해고됐어요. 그리고 년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의 동생이 놈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놈은 남의 아들 십몇 년 키우느라 정작 본인 딸을 버린 거예요. 년놈들은 잃어버렸던 것뿐이라고 극구 주장했지만 솔직히 믿기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년놈들은 서로 맞바람 피우고 있었던 건데 서로 난리치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애를 임신해놓고 낳아서 키울 생각을 다 했어?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내가 알고 그런 줄 알아? 낳기 전까지 나도 누구 애인지 확신이 안 섰다고. 그리고 당신도 밖에서 애 데리고 왔잖아.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건데 괜히 나한테 훈계질할 생각하지 마. 이럴 줄 알았으면 첫애 가졌을 때 이혼하는 건데 괜히 가정 지키겠다고 했다가 이게 무슨 수모냐고. 쪽팔린 줄 모르고 고성방가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쩌면 제 딸이 이런 연놈들을 벗어나 입양한 부모를 만나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놈들도 갈라서게 되는데요. 놈이 이제 와서 우리 딸을 탐내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도 착실하게 하고 대기업 임원의 딸로 살고 있다니까 마음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자식 앞에서 속물관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지 치가 떨렸죠. 나도 우리 딸이 어떻게 컸는지 보고 싶은데 내가 그립지는 않으려나? 너처럼 가난하게 일 때 헤어진 게 아니잖아. 나랑은 추억도 꽤 쌓인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보고 싶단 말 없었어? 분명 핏줄이 당기게 될 텐데. 핏줄이 당겼다는 말은 딸한테 내뱉을 게 아니라 과거에 너한테 뒷거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남의 핏줄 열심히 키우느라 우리 딸한테는 상처 주는 말만 내뱉었잖아. 어떻게 애를 상대로 그렇게 눈치 주고 날카롭게 대할 수 있는지 평생 후회나 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꼭 핏줄이 아니더라도 어린애를 상대로 막말을 내뱉는다는 건 제 상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딸은 놈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한 번은 만나겠다고 했어요. 제가 걱정했지만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놈은 본인에게 기회가 왔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단호하게 선을 긋기 위해 자리를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입양해주신 부모님과 낳아주신 엄마 외에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는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아빠는 저한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제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 주세요. 그쪽이 저를 떠올린다는 것만으로도 역겨우니까요. 딸은 웃음기 없이 본인 말만 했습니다. 놈이 손잡고 싶어하든 말든 관심도 없었죠. 딸의 기세에 눌려 놈도 더 이상 조르지 못하더라고요. 딸이 괜히 동정심 같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찌질하고 못된 놈하곤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이니까요. 저는 딸을 먼저 귀가시켰습니다. 혹시 놈이 뒤쫓아가기라도 할까봐 주시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놈은 딸이 자리를 뜨고도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나는 불미스러운 이유로 잘리는 바람에 지금 오갈 곳도 없는데 양육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야. 안 불쌍해? 한평생 믿고 살았던 마누라도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 완전 혼자가 됐는데 어떻게 딸까지 외면하지? 네가 좀 도와줄 수 없어? 네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입양한 부모도 네가 얼마나 밑바닥 인간인지 아는데 가까이 가도록 허락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딸이 저렇게 강경한데 나는 쓰레기 구경하라고 강요하기 싫어. 결국 전부 네가 자초한 인생인 건데 남 탓할 생각하지 마. 놈은 머리까지 쥐어뜯으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저질러온 만행들이 사라지진 않았죠. 사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더라고요. 간절하면 어디든 찾아 들어가겠지만
대기업에 다녔다고 코가 높아져서 방황하는 모양이었어요. 딸은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본인의 생사를 찾고 싶어 했는지 알기 때문에 저만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부모도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줬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뒤늦게 하나씩 쌓아갔답니다. 우리는 함께 맛집도 찾아다니고 공원에서 산책도 했어요. 되게 별것 아니고 사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저한테는 단 하나라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됐죠. 엄마, 꾸준히 보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 잘 지내고 있는 거 딱 느껴지죠? 그러니까 한때 저를 키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 품으로 보내셨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엄마도 제가 넉넉한 집안에서 크기를 바라셨던 거고 아빠가 설마 그럴 줄 모르셨잖아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는 거야? 우리 딸 너무 고마워. 그래도 항상 너한테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각오로 살아갈 거야. 우리 딸한테 절대로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앞으로도 지켜봐줘. 딸과 만나는 날이면 항상 헤어질 때는 저를 꼭 안아주는데요. 저보다 작고 어린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넓은 품을 가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 입양한 부모 덕분이에요. 딸뿐만이 아니라 저도 지원해 주셔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취미 생활로 시작했다가 재능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나름 제 직업이 되었답니다. 스티커 제작이나 문구 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아직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조금씩 모아 딸이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도록 전해줄 거예요. 물론 대기업 임원 부부의 딸로 살고 있으니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보태주고 싶어요. 찻집 주인 부부 역시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니 축하해주세요. 찻집에서 서빙하는 일을 관둔 지 꽤 됐지만 좋은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지는 것 같네요. 현영아, 네가 이렇게까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놓인다. 솔직히 딸 찾으러 떠난다고 했을 땐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천만 다행이야.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 걱정해주시고 생각해주셔서 말리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때는 야속하기도 했지만 저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닐 땐 인생이 길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찾았으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지켜보고 싶어요.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갈 거예요. 제 사연이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